잘 지내고 있죠? 자칫하면 내가 대학 교수로서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대학 교수로서.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몇 군데에서 취재를 나왔거든요. 그 김성환의 마지막 강의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같이 하게요. 여러분들하고 짧은 만남, 긴 이별이 되겠네. 전체 헌법 전체를 한번 쭉 봐주면 좋겠는데, 아침에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쪽 봉동 현대자동차 공장 그쪽으로 가면서 또 노동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아침 강의 주제를, 마지막 강의 주제를 뭘로 할까, 어떤 것을 해야 내가 헌법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말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역시 헌법에서는 민주주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주제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못한 게 있습니다.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헌법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법재판관도 하게 될 것이고, 또 판사도 하게 될 것이고, 검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헌법과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으로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인터넷상에 의사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는 이렇다, 달러 흐름이 이렇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문제 삼았는데 뭐라고 문제 삼았냐면,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죄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법률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구성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인한 게 뭐냐면 전기통신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통신기본법은 언제 제정됐냐? 1983년 12월에 제정된 법이에요. 1983년은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어떤 시기였냐? 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메일을 쓰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가 87년이었는데 그때 워드로 치지를 않았어요. 워드 치는 사람 전국에서 한 사람도 없을 때였어요. 87년에. 원고지 850자 원고지를 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고역이지. 왜 그러냐면 내가 글씨가 악필이잖아. 악필에 지필에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글씨를 약간 속도감 있게 약간 좀 명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꼬박꼬박 쓸 수 있었다면 내 운명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결국 내가 이 글씨 장벽을 못 넘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글씨 장벽을 못 넘어서 훌륭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 참 알 수 없는 거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보세요. 거기 전기통신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예요. 그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인터넷이 없었는데 박대성 씨는 수단이 뭐였냐면 인터넷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률이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명확성 원칙은 형벌법규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모든 법령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명확해야 돼. 이게 명확한 것이 뭐냐? 도대체 이 조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가장 황당할 때가 이거죠. 저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야 그 조항에 내 행위를 맞춘단 말입니다. 특히 형벌법규에서는요, 명확성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인지 이걸 형벌법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 조문이, 이 형벌 조항이 오늘 2010년 3월 17일, 오늘입니까? 오늘이 월급날이구나. 월급날이야. 오늘 월급날이야. 월급은 타고 휴직해야지. 예. 오늘인데, 오늘 3월 17일인데, 형벌 조항이 나왔어요, 하나가.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국민들은, 아,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구나. 이 순간에 알아야 돼. 근데 83년 그 12월 그 순간에 국민들이,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명확성 원칙은 그거예요. 그 법 조항이 등장하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설사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하더라도 항상 뭘 보냐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근거가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헌법상은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잖아요. 나는 그때 신문 칼럼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죠. 여러분들 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됐다. 아, 내가 이게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발생하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 이건 뭘까? 여러분 스스로야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쟁점을 정리한 결과, 아, 이건 무죄 판결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은 판결이 무죄 판결로 나왔어요. 그러니, 아, 내 말이 맞았구나. 이런 사고를 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뭐냐? 이 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논거는 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논거를 하나하나 봐 나가는 거야. 그런데 당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무죄 판결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없었다는 거야. 공익을 해야 할 목적범위죠? 그 목적 요소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뭐냐? 목적 요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처벌할 수 없는 거다.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케이스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그건 처벌하고 김수환 교수가 방송에 나가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 못하고. 이상하죠?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강해? 그래서 검사가 되건 뭐가 되건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어떤 변호사가 그래요. 이걸 내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각하가 나와버려요. 이러는 거야. 실토를 하는 거죠. 진짜 힘들어요. 지금부터 하라고. 변호사 돼가지고 술도 드셔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에? 항상 그 헌법 조문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주관적 해석 방법이 있고 객관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선하는 것은 객관적 해석 용어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차용 용어 말했죠. 경제학성 용어를 빌려왔는데 몇 조에서 21조 사항 21조 사항이 뭐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죠? 그걸 침해해서는 안 되죠?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근데 거기에서 개인의 명예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17조는 뭐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는가? 이거죠. 그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잖아. 그것도 아니라고요. 10조야. 그렇지. 10조야. 10조는 뭐야?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면 거기까지. 인간은 존엄권이잖아요. 인간의 존엄권에서 뭐가 나오느냐? 일반적 인격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반적 인격권에서 개인의 명예가 보호를 받는 거야. 굉장히 높은 정도 추상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그것을 더 풀어줘야 돼. 뭘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야? 법률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입법자가. 그렇죠?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명예권을 입법자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다고? 어떤 권리 성격이 있다고? 저작권은 재산권으로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성격도 갖는다 이거예요. 이 하나 이게 글을 쓰는데 여기에 자신의 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혼이. 어떤 때 신문사에 전화가 와요.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12시에 전화가 와요. 내일 아침 신문에 내야 되는데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3시까지 써주세요. 3시까지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 급하다는데 갑자기 케이스가 발생했다는데 그러면 그때 쓰거든요. 근데 쓰는데 말은 겁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걸 쓰는 겁니까? 특히 가난한 신문들 조중동이 칼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면 참 진짜 그 짓거리만 해요. 특히 우리 그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에서도 이렇게 지방지 재정사정을 근데 그것을 또 거절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거절하면 뭐야? 또 상대방이 너무 무한하잖아. 상대방은 최소한의 것이지만 뭔가 예를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 더 나아가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이 하나의 신경망이고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아무리 입법자가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남는 것은 뭐냐.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거야.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을 때 헌법은 그 두 사람 주장을 다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두 사람 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지금 원용하고 있거든. 용어 중에 여러분들 원용이라는 용어를 잘 활용하세요. 원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헌법은 말이죠. 딱 봐가지고 에이 너 이 정도는 너도 양보해주고 이거예요. 거기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통일성이라고 말해요. 통일성. 전체로서 통일성. 헌법은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전인데 이것이 그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 자기 모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헌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 자기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 누가 한 사람? 자, 이것은 헌법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로는 평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조를 보면 평화 통일이 아니고 이미 저쪽 땅을 우리 땅이라고 선언해 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그게 심한 모순이에요.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법치국가 원칙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원래 그 법치국가 원칙을 만들어낸 세력은 어떤 세력이? 그걸 기득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거나 따라서 해봐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거야.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법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경제 질서도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가미하는 것이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해석할 때는 항상 또 이해관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다라고 강변하는 사람이 루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까지 그 헌법 해석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저기 국가와 사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헌법 교과서에서는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전혀 헌법 교과서 정리가 안 된 거고 이것은 내가 오래전에 그 학회지에다가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문 자료 검색을 해보면 국가와 사회 치면 거의 이런 주제의 논문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헌법학을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 시각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우고 있어야 헌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좋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주제로 설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데모크라티 디마크러시라고. 데모는 민중이죠. 크라티는 지배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지배 형태인데요. 그걸 누가 지배하냐면 우리 한국 헌법상으로는 국민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지배하는데 그 지배 대상은 뭐냐? 그러면 보면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국민이 지배하지 않던 시기, 이 직전에 가면 군주가 지배하던 시기, 또 중세 서양에서는 신이 지배하던 시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쭉 이걸 가리켜서 자기 지배라고 해요. 자기 지배. 자기 지배의 반대는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말하냐면 타자 지배라고 해요. 타자 지배. 자기 지배, 타자 지배. 정확하게 써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자기 지배다. 자기 지배라고 하는 것은 타자 지배가 없는 것이다.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학자가 루소예요. 프랑스 루소. 그래서 프랑스의 루소는 민주주의에 관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주장했냐?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은 뭐예요? 우리가 국민주권 할 때 국민은 불어로는 나시옹이잖아요. 나시옹이잖아. 그런데 루소가 주장한 것은 지배의 주체는 나시옹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뭐였냐? 뻐뿌렸단 말이에요. 이걸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소 주권 이론을 가리켜서 인민 주권 이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민 주권 이론은 어떤 거냐면 직접으로 지배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야 돼. 그런데 국민 주권은 뭐냐?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주권 이론에 인민 주권 이론이 있고 국민 주권 이론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 기본이 국민 주권 이론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민 주권 이론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은 이런 것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메신저. 메신저는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조교를 불러가지고 이거 지금 급한데 우체국에 가서 빨리 붙이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지고 가다가 이 조교가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이거 김성환 교수가 내용 혹시 불어난 거 쓰지 않았나? 내가 그럼 이거 지워버려야지. 이건 메신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신저 말이죠. 배달 사고. 이거 뇌물 잘 먹여주세요 하고 줬는데 중간에 가지고 가던 놈이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달 사고. 이런 식으로 배달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위임을 해줘. 그런데 오늘날 각국의 헌법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가지 뜻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대한민국식으로, 독일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의적이 아닌 것은 뭐야? 반대가? 네? 다의적이 아닌 것 반대. 다의적과 반대는 뭐예요?
이르적이란 말이에요. 이르적. 이르적. 이르적은 뭐야? 정의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적 이것을 달리 해석할 때 단어를 달리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냐? 명확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로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민주주의는 이르적 개념이 아니라 다의적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쓸 때 뭐 답안지를 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한참 썼는데 이 용어를 안 쓰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키워드는 반드시 놓치지 말라. 키워드는 놓치지 말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는 지금 주권이 국민주권이잖아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주권이에요. 그 국민주권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세퍼레이션 하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비로소 뭐가 가능한 거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문헌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가 있어? 그러면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해줘야 돼. 그게 사법적 권리보장이야.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상권 분립했는데 그것도 불안해. 더 좀 나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중앙정부 권력과 지방정부 권력을 나누는 거야. 그게 지방자치제도란 말이에요. 이 정치인들은 참 알 수 없네.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당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네. 이걸 뭘로 막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럼 뭐냐? 너희들은 시간 되면 떠나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그 조직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야? 직업공무원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해서 그 견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겠네. 이것까지도 불안하네. 입법권도 일탈할 수가 있고 또 집행권도 일탈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권도 일탈할 수가 있네. 이걸 막을 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헌법재판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도 불안하네. 맨 마지막에 이제 진군나팔 높이 불면서 나오는 거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누구죠? 누구야? 국민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맨 마지막 수단, 울티마 라티오. 맨 마지막 뭐죠? 그게 저항권이란 말이에요. 레지스탕스. 타자집에가 오면 이번에 그 부산에 그 여학생 우리 아이 그 죽인 애가 이름이 뭐죠? 김길태. 나하고 같은 분은 아닐 거야. 우리 반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없을 건데 길태. 길할 길자에 큰 태자 쓰나? 크게 길하여라. 크게 길하여라. 그런데 여기가 이 김길태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했잖아요. 처음에 부정했잖아요. 부인을 했는데 김길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좀 자제하시오.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에요? 이게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크로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정치 세력이 정당이 어떤 정권 하나를 놓고 누가 정권을 쟁취할 거냐 이걸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그 싸움을 뭘로 해? 싸움은 정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국회에서 입법해서 다수집에는 뭐냐? 다수집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소수를 보호하는 다수집이에요. 소수를 보호하지 않는 다수지배는 그것은 민주주의적 지배가 아니고 무슨 지배겠어요? 비민주주의적 지배, 전제적 지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소수를 보호해줘야 된다. 소수를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우리 헌법상 그 소수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소수를 보호하는 장치들. 소수를 보호하는 장치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차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최악만은 피해야 돼요, 최악만은. 그래서 하는 게 차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차악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시대는 얼마겠어요?
100으로 한다면 한 40, 30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당선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천하께나 국가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네. 그러면서 하면서 국민들이 제발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더 높아지는 거야. 그게 뭐야? 민족 정당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엄청 유쾌한 거야. 그러죠? 살만하네. 그때부터 이임자 수가 줄어들어. 신뢰가 깨지면서 이임자 수가 자꾸 높아져. 실제로 그래. 그래, 다른 사람 말아. 에이! 이런 나라 내가 이 국가라고 살아? 그냥 딱 싸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는 상당한 정도 신뢰를 줬습니다. 777 공약. 트리플 세븐 공약. 아파트를 반값으로 하겠습니다. 등록금인가? 등록금은 반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반값을 할 줄 알았더니 아파트 값만 막 올려놓는 거야. 시세로 1억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황당한가, 우리 집에 한번 오면 황당한가 봐. 이 사람 뭐 쇼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어디 다니냐? 그 서민촌에 학교 있잖아. 거기 다녀요, 애들이. 다 거기 출신이거든. 그러나 얘네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부자가 뭔지를 몰라. 부자 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지네 친구들이 다 가난한 애들이니까. 자, 정반대로 계속해서 기대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약해지면서 결국 민족 정당성. 여러분들이 이거 교수들 강의 평가하죠? 교수들 강의 평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평가하는 목적이. 평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평가를 받아 보니까 전북대에서 시범 케이스로 평가받는 게 나를 또 찍었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왔는데 자기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김수환 교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또 쪽팔려.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거기 얘네들 결과를 또 동네방네 대자고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어떻게 했어? 야, 김수환 잘났어요. 아주 잘났어요. 그런데 그 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거기서 보이더라고.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나쁜 습성이 있었네. 이거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바로 고쳤거든.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단체장 후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여권이 과반을 얻잖아요. 전체로 볼 때. 그러면 그걸 정권 담당자는 우리를 믿어주고 있네. 이대로 그냥 고 해도 되겠네. 렛츠 고 이런단 말이야. 네? 알겠어요? 그러지 않고 거기서 뭔가 과반에 밑도르면서 좀 헤매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지. 막가파로 나가버리던가. 이왕 버린 몸 그냥 확실하게 깨져버리자 그냥. 이렇게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옷깃을 여미고 처음처럼. 소재가 처음처럼 있더만.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글자, 네 글자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네 글자 서적 얼마나 되는지 알아? 2억 원짜리야, 그게. 글자 4개 2억 원. 한 글자에 5천만 원이야, 이게. 그래서 주기적 선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지. 아직 임기는 남았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네. 저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 소환제도, 여러분 대통령 소환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헌법 비교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소환제도 없거든요. 왜 없어요? 대통령 소환제도. 이유는 뭐겠어요? 국회의원 소환제도? 없죠, 지금. 왜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국민주권 이론 때문에 그래요. 국민주권 이론에서는 소환제도가 없거든. 그러면 왜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소환제도가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전국 단위에서는 소환제도가 없는데 왜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소환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 소환을 하는 법률이 있죠? 소환을 하잖아.
단체장 소환할 수 있고 지방원 소환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 두나? 그 헌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일 원어로 합니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게시타통스 프라이어티스 게제스게버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 이렇게 그 표현 많이 씁니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 이 표현이 가장 세련된 표현이에요.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 그걸 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법 형성권. 입법 형성권. 그렇죠? 입법 형성권 이제 법률을 뭐래 해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형성권도 한계가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 놓은 것 같아요. 놓은 것 같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방자치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게 탄핵제도가 있죠. 그래 바로 그게 나와야 돼. 탄핵제도가 나와야 돼. 또 63조 하면 뭐가 나오죠? 63조에 해임 권위가 나오죠. 해임 권위권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시민 불복종 있죠. 불복종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걸 행사하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청원권 행사하죠. 또 뭐가 있을까? 헌법소원 심판, 청원권 행사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책임을 묻는 거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자 민주주의가 이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있어. 지금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그 민주주의 마지막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가장 슬픈 것은 뭐냐? 선거 기계로 살고 있다. 표. 경상도에서 1번이 내리되는 것이고 전라도에서 2번이 내리되는 것이고 그 일자 투표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누구를 죽인다? 대한민국을 죽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결국 그 사람 아까 뭐라고 말했어? 다수지배가 정당한 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를 보호해 줘야 돼요. 민주주의에서 영원한 다수도 영원한 소수도 없는 거야. 민주주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처음에 강단에 선 것이 그때는 시향강사였죠. 86년인데 86년에 그때 이제 첫 강의를 고대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충북대, 대구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만나잖아. 만나면 좋아 죽겠어. 여러분들 끌어안으면 저기 좀 헷가다가 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끌어안지는 못하고 근데 그냥 좋아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다냐 이런. 어제 밤 늦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저 시내 어디야 거기서 막 교복 입은 아이들이 그냥 횡단보도 넘어가는데 진짜 우르르 넘어가더구만.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쳐다봤다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야. 저 많은 아이들이. 근데 특히 여러분들 보면 그게 좋아요. 때에다 여러분들이 막 나한테 혼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선생님은 무섭다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지만 좋다고 내가 그 말을 근데 그때 강의를 시작하고 여기 전북대학교에 87년에 내려왔어요. 뭐 전북대학교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내가 전라북도 연고는 오로지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아무 연고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고주의 사회고 그래서 전혀 연고가 없어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막 지원을 해서 자꾸 다른 선생님이 압박을 하더라고요. 자기 제자를 내가 강의하는데 심으려고 나를 압박하더라고. 그래서 압박이 못 이겨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지원서를 했는데 내가 지원서 내면서 그랬어요. 갑자기 뭐 하루 전에 서류를 준비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서류가요. 이거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공무원은 항상 형식주의니까 그러면 가 이거잖아. 근데 그 공무원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야. 일주일 시간 들이면 되겠어요? 뭐 이런 일이 또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과 전북대학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김성환 하면 전북대학교의 5글자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도 없는 그런 글자가 됐어요. 나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 지난번에 한 말했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이 약간 변형된다면 지금은 법률상 안 되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관 한번 해보면 참 유감없이 내 헌법 이론을 펼쳐보겠다. 내 의견이 끝없이 소수 의견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그 소수 의견을 통해서 다수 의견은 뭐가 문제인지 그걸 내가 밝혀내겠다. 그래서 내 소수 의견이 영원한 소수 의견이 아니고 내일의 잠재적 다수 의견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그거였어요. 아주 단순했어 나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지방선거, 뭐 교육감 선거 이런 바람이 불면서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런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외로워 보이잖아. 그러면 옆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김상곤 교육감이 참 외로워 보이더라고. 모든 게 이렇게 주위가 완전 포위 공격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라북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참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내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헌법학자니까 정부 정책이 교육 정책이 잘못되면 내가 그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반드시 짚어나가는데 그건 어떻게 짚어나가냐. 헌법 이론적으로 짚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헌법 이론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짚어나간 것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헌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내가 헌법학자인 김성환이 교육감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맨 먼저 발표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사실은. 오늘로서 딱 3주인가요? 네. 3주. 아직 그 정이 들진 않았죠? 정 들기 전에 그냥 정 떼버려야 돼요. 정 들기 전에. 지금 2학년들이 아니게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정도 채 들기 전에 이렇게 정이 떨어지게 됐는데 물론 낙선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따뜻한 격려 박수로 다시 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갈 건데 정말 그 생각하는 법률가. 저 사람이 있게 된 저 변호사, 저 검사, 저 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살맛나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정말 우연스럽게 있어요. 내가 평소에 잘 가는 보신탕 집이 있어요. 저 법률가가 있으니까 참 좋네.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는데 국민들이 막 혼란을 일으켜요. 혼란을 일으켜. 이게 뭐지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쓴 글 하나가 국민들한테 이거네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개같이 사라져. 안개같이 사라져. 그리고 돈, 권력, 명예 이렇게 딱 취해서 오로지 그것에 취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언젠가는 자기 손에 벗어나거든. 내 손 안에 있는 것으로서 영원히 내 손에 있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취해 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취해 살고 여러분 삶에 취해 살고 정말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삶 자체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폼 잡지 마세요. 어디 가서 목에 힘주지 말고.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법시험 패스하는 그 순간부터 근엄해져요. 권위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그때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때부터 우주과 모든 걸 통달하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 법조인이야. 그냥 황당한 그릇이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어요.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표라는 거예요.
들어온 것은 지고 있으면 썩어요. 근데 그것을 펴라는 거야.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축적해 나가도 올바르게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법률과학의 특히 중요한 것은 균형적 사고예요. 재판관은 양쪽으로부터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왜 인간이 귀가 두 개일까? 그래야 소리가 균형적으로 들린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해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영원한 이별이 없는지도 몰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면 인사 잘하고 남았으면 나 보면 허그해도 돼. 내가 마음이 여러 가지 괴로운데 내가 지금 감정을 내가 억제하느라고 힘든데 참차 힘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너무 아끼면서 살아왔어요. 너무 아끼면서 살아왔어요. 내 인생이 나한테는 그 하나의 인간이더라고요. 독립적으로 하나의 인간이야. 내 애기처럼 내가 키워왔어, 내 인생은. 그런데 얘를 내가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연구실에 들어간 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책들이 나한테 막 소리치는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버릴 거냐고 하면서. 하여튼 강의를 한 학기를 다 못 끝내고 여기서 끝내는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